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멜라토닌의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먹는 멜라토닌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멜라토닌제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보기만 하고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1958년도에 처음 발견돼서 학계에 보고된 이래로 의학계와 생물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수면뿐만 아니라 내외 분비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암 억제, 면역, 볼 대사, 생식, 중추와 말초의 동기화, 신경 등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능 물질이라고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오늘은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멜라토닌의 효과와 작용, 나아가 먹는 멜라토닌의 용법까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멜라토닌은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강한 물질인데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항산화 효과를 가진 다른 작용 요소들이나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작 멜라토닌은 수면 조절이나 면역 조절 등의 기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은 깨어있고 밤이 되면 잠들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체계가 우리 몸에는 존재하는데 이 체계를 생체시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생체시계의 시계바늘이 잘 시간임을 알려줘서 서서히 수면에 빠져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죠. 멜라토닌은 뇌에 있는 솔방울처럼 생긴 송과선 또는 송과체라는 부위에서 분비됩니다. 흔히 행복물질로 알려진 세로토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성분이 세로토닌으로 합성되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합성되어 분비되는 것인데요. 멜라토닌은 일반적으로 생후 100일 이후부터 분비되기 시작되고 10대 때 분비량이 크게 급증해서 20대 초반까지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다가 55세에서 60세만 돼도 20대에서 30대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분비가 감소되고 70대는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분비가 결정되는데요. 바로 빛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빛, 그 중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매우 중요한데요.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파란색 계열의 가시광선입니다. 흔히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블루라이트는 말 그대로 파란 빛으로 디스플레이 빛뿐만 아니라 맑은 날에 청명한 하늘에서 산란되는 빛 역시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멜라토닌의 분비가 되지 않다가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막혔던 본물이 터지듯이 마구 만들어져 우리가 졸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빛으로 인해 분비가 차단되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되고 제 시간에 대사되어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빛을 쬐야 될 때 쬐고 쬐지 말아야 할 때는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필요할 때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필요 없을 때 너무 많이 남아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멜라토닌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부족하게 되면 잠드는 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면을 오래 지속하기도 힘들고요. 빨리 깨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령기 수면 장애가 이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노령기에는 멜라토닌이 청년기에 비해서 많이 생산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멜라토닌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멜라토닌이 필요 없을 때 너무 많이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분비된 멜라토닌은 간에서 대사되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멜라토닌의 처리가 늦어져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몸은 각성 상태인데 계속 멜라토닌이 그 각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낮에도 무기력하고 자꾸만 졸리게 되는 거죠. 멜라토닌이 빨리 대사돼서 사라지지 못하는 증상이 만성화되면 우울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멜라토닌은 우리 숙면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분비와 대사가 모두 원활한 젊은 층이나 둘 다 조금씩 느린 노년층이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빛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낮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야 되고 잠잘 때는 활발하게 분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낮에는 빛, 특히 햇볕을 가까이 해주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형광등 같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햇빛입니다. 일과 중 혹은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야외로 나가서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숙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밤에는 빛을 최대한 멀리해야겠죠.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가장 추천드리는 수단은 바로 암막 커튼입니다. 침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자는 동안 외부의 빛을 최대한 차단해 완전히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고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 스크린에서 나오는 불빛은 최대한 차단하고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되면 암막 커튼을 걷어서 바로 햇볕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소리나 진동 방식 알람뿐만 아니라 설정한 시간이 되면 서서히 밝아져 블루라이트를 뿜어내는 알람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유, 푸른잎 채소, 계란, 견과류, 귀리, 타트체리, 바나나 등 다양합니다. 이런 식품군을 기억해 두셨다가 평소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런 식품에만 의존하면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특정 식품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영양적으로도 좋지 않고 기대하는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원료인 트립토판이 충분히 공급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양은 하루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이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블루라이트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노령기에 접어들었다면 체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멜라토닌의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먹는 멜라토닌 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으로의 이민과 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절에 미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꼭 사오던 물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먹는 멜라토닌 젤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먹는 멜라토닌이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이 사오는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하고 가자면 먼저 멜라토닌은 만병통치와 무병장수를 보장해주는 신비의 약초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인 수면조차도 오직 멜라토닌만으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현재도 국내에서 멜라토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멜라토닌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같은 멜라토닌을 왜 미국과 우리나라에선 다르게 취급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멜라토닌제는 뇌의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체내에 7시간에서 8시간 남아있는 형태라 서방향 약물로 전문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죠. 반대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멜라토닌제는 섭취 후 1시간만 지나도 절반이 대사돼서 사라지고 2시간가량이 경과하며 90% 이상 체내에서 사라지는 속방향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멜라토닌제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멜라토닌제를 통해 체내로 섭취된 멜라토닌이 본래의 기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처럼 식품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같은 약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약효가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의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멜라토닌이 항산화, 암 억제, 면역, 볼대사, 생식, 중추와 말초의 동기화, 신경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통 일반인은 멜라토닌이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멜라토닌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지 혹은 멜라토닌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체중, 생활습관도 다르고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복용 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내가 수면장애를 겪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 교란과 연관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복용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이 여성 호르몬 교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나 임산부는 복용해서는 안 되고 아주 드물게는 남성의 유주분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간에서 대사되는 멜라토닌의 특성상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간 대사를 늦추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멜라토닌이 장시간 체내에 남아 졸음, 기면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하신 분이나 평소에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꿈꾸는 횟수가 많아지고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육통, 신경과민, 두통, 성욕 감퇴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부족한 노년층이나 멜라토닌의 절대량은 충분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젊은층, 야간 근무자, 교대 근무자 등 먹는 멜라토닌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멜라토닌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판매 중인 멜라토닌을 불법으로 유통해서 어떤 면허나 자격도 없는 판매자가 처방과 복약 지도까지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또 잠에 드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2주 이상 섭취해야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양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면 복용량을 조금씩 늘리되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수면 유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0.1mg에서 0.3mg의 아주 소량의 멜라토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판매 중인 멜라토닌 젤의 경우 함량이 3mg, 5mg인 것도 있고 10mg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방역 제제들은 용량이 많더라도 체내에서 금방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용량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효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약이 효과가 없다고 복용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용량을 늘려야 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멜라토닌의 효과와 부작용이 크죠. 간단히 요약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활성화되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식이관리 등을 병행하면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 지도에 따라 멜라토닌을 지혜롭게 섭취한다면 멜라토닌 섭취가 숙면을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수면에 관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재환이었습니다.